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은 완벽하게 경찰의 차벽과 펜스로 통제된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 개천절에 설치됐던 이 같은 펜스가, 철제 펜스가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일대를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난번 논란이 됐었던 경찰의 차벽이 동일하게 오늘도 등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벽에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광화문 광장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광화문 광장 쪽으로의 진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검문소, 일종의 검문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에서 광화문 광장 쪽으로 갈 때는 웬만한 출입이 지금 통제되고 있고요.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도 회사 사원증과 목적을 밝혀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그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정부가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동일한 방침을 정부가 세우고 있는 것이라서 이 논란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해경청장이 표류라고 했다가 월북이라고 했다가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고 했다가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다라고도 말을 바꿨습니다. 해경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걸까요? 소신이 없는 걸까요? 정보가 부족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할머니들이 특별한 한글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작품 사진도 지금 만들고 계신데요. 늦깎이 학생들의 한글 사랑, 70년 만에 뒤늦게 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이 스스로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야, 이 시 작품을 보니까 희망의 봄을 온다. 콩닥콩닥 설레는 내 마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글날.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완벽하게 차벽과 펜스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기 때문이죠. 한글날을 기념해서 세종대왕님 혼자 차가운 펜스 안에 홀로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경찰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수천 명이 모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경찰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차벽이 최선이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경찰은 대통령의 칭찬도 들었겠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한 보육책이라며 또 차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적 동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 반면에서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고심이 전혀 없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떳떳하게 여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은 똘똘 막아두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모 백화점의 식품관 코너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서울 인근의 놀이동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만큼 인파가 북적됐는데 코로나가 광화문에만 찾아오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천절에도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전셋값이요 67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을 이사철까지 겹쳐서 매물까지 잠겼습니다. 전셋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현재 무주택 전세 상황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도 전셋집을 못 구해서 집을 빼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웃기고 슬픈 우픈 상황이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수장으로 유명히 오콘조이웰라로 압축됐습니다. 자, 미중의 지지가 변수다. 누가 돼도 사상 첫 여성 WTO 사무총장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자, 4수 끝에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는데 글로벌의 큰 손들이 유명히 오콘조이웰라 이 두 명의 후보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져와야 하는데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락가락. 해경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왜 이럴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5개. 라임 사태의 주역 김병현 전 회장이 사람을 시켜서 강기정 전 민정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화마,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우리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의 자세가 논란입니다. 월북이라고 했다가 표류라고 했다가 오락가락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표류라고 했다가 월북이라고 했다가 대통령께서는 이 피격된 공무원의 아들에게 해경의 수사와 조사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경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요. 어제 하루 동안 오락가락했던 해경청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조례 적시집행도 NNL을 인위적인 노력 없이 올라가기 힘든 걸로 나오지만은 조례의 흐름을 타고 고명조끼와 부력대를 탈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의 발견된 위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대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답변을 좀 정정하고요. 인위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정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정정하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즉 우리 공무원이 인위적인 노력 없이 조류와 구명조끼 등에 이끌려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오전에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인 월북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자 오후에는 인위적으로 헤엄쳐서 건너갔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걸 정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례 적시집행도 NNL을 인위적인 노력 없이 올라가기 힘든 걸로 나오지만은 조례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대를 탈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의 발견된 위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대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답변을 좀 정정하고요. 인위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정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 출연하셨는데 예. 자, 정정할 게 따로 있지 인위적으로 건너갔느냐 자연적으로 표류했느냐를 정정했습니다. 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경청장이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희가 오전 발언 들었는데 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려운 명확한 해경청장의 발언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해경이 너무나 단정적으로 그 당시에 조류의 흐름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 없이 북한에 있는 곳까지 가기 어렵다라고 단정적으로 정리를 해버렸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2번, 3번 더 큰 고통이 주어진 거겠죠. 지금 유족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실족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됐던 시간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조금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권성동 의원이 자체 의뢰했던 주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조류의 흐름을 타고 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해경청장도 오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해경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렇다는 의미는 예. 잠깐만 끊어갈게요.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북한까지 떠내려갈 수 있다. 해경청장이 오전에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한 걸로 들리는데 그렇다는 말은 인위적인 월북, 의지와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게 아니라 실족을 예컨대 했을 경우에 조류 때문에 북한까지 떠내려갈 수도 있다. 예.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전에 했던 답변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예. 만약 그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해경에서 확정적으로 월북을 단정지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월북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 이 유족에게 두 번, 세 번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했던 정부의 해명과 설명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후에 왜 저렇게 진술을 뒤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권성동 의원이 여러 가지 요목조목 짚어가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약에 북으로까지 갖게 됐다라고 월북을 단정짓게 되는 해경의 설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100% 납득할 만한 근거를 아직 해경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명현 박사님 개인 견해 주셨는데 이재명 기자, 저는 오전에 해경청장의 발언이 월북이 아니라 이른바 자연적인 표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혹시 해경청장의 오해가 있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기자는 오전 발언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 오전 발언 자체가 지금까지 해경이 설명했던 것처럼 인위적 노력 없이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자진 월북으로 본다라고 했던 걸 뒤집는 발언이었죠. 오전 발언이 그렇기 그렇게 들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있고 부유물을 타고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해경청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정정을 하는 거죠. 본인도. 이게 여태까지 계속 해경의 입장은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지금 해경청장의 오전 발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발언이 오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예전 돌아간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정정을 할 경우에는 예컨대 시간이 틀리거나 1시에서 2시 혹은 미세한 장소가 틀리거나 그러면 보통 오후에 제가 오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컨대 1시간이나 2시입니다. 이런 수준은 정정하는데 표류해서 월북으로 정정을 했어요. 이례적인 정정 아닙니까? 그냥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건 사실 그냥 주관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또 주관적인 본인 얘기했다가 다시 그걸 정정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해경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월북 정황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인위적 노력을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바로 실종 공무원의 아들이 편지를 통해서 반박을 하죠. 아버지가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38km를 어떻게 헤엄쳐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반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경청장이 어떻게 보면 답변하는 건데 그게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위적 노력이라는 게 과연 그냥 떠서 갈 수 있다는 게 인위적 노력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글쎄요. 지금 여러 번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월북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 군이 서로 오가는 감청 정보일 텐데 그 감청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많은 정황 증거들을 월북에 끼워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경도 지금 청장 자체도 자꾸 이렇게 답변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금 전 김진태 앵커도 얘기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 공무원 아들한테 한 얘기는 해경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기다려보자는 건데 이렇게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과연 해경의 최종 결과가 나온들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와 제가 듣기에도 해경청장이 오전에는 의도적인 인위적인 월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오후에는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월북이 맞다라는 식으로 말을 정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경청장께서 말을 정정한 부분이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정정했는데요. 월북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로 해경청장이 어제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그 공무원이 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은 겁니다. 이게 사고로 꺼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끈 것인가 로그오프 했는가 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죠.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담당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을 했거나 사고를 당했다면 스스로 핸드폰을 끌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실족이나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떨어졌으면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전원이 나가진 상태와 일부러 전원을 오프한 부분은 통신사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눌렸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생활 방수가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뭐 119라든지 어떤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핸드폰 부분을 우리 관련자들이 통신사 확인해 보니까 전원은 인위적으로 오프한 부분과 배터리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오프된 부분의 차이가 좀 없다는 또 저희 통신사 의견이 있어서 정정드립니다. 오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위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전원을 껐다. 그것은 월북의 단서가 될 수 있다. 119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라는 단정적으로 얘기했었던 해경청장이 오후에 들어서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까 힘으로 눌러서 끈 것과 배터리가 방전돼서 꺼진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또 정정을 한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 정정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넘어선 것들을 자꾸 해경청장께서 정정하고 있는데 통신사에 확인도 안 해보고 오전에 단정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힘으로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끄고 주변에 도움도 요청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월북이다. 이 중요한 엄청난 일을 국감장에서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통신사의 확인 절차도 안 거치고 해경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럼? 첫 번째 얘기했을 때도 누군가 밑에서 보고를 했겠죠.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한 것이 있었으니까 저런 발표를 했을 텐데 밑에서 이런 보고서나 답변 자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구체적인 확인 없이 했다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이 문제는 이미 해경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갖고 있는 권능이 약하다는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말하자면 국방부 보고했을 때 월북으로 보고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해경이 스스로 월북이다. 그러니까 월북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다른 아닌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월북을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 짜맞추는 계기인데, 예컨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표류하다가 인위적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여기서 힘써갖고 38km 간 게 아니라 포류하다가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가까운 육지로 간 것이 그쪽이 더 가까웠으니까 가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핸드폰을 끄면 우리는 뭐 핸드폰을 끄면 무조건 어디 잘못해서 핸드폰을 끕니까? 그게 아니고 내한테 전화 올 게 없으니까 당분간 배터리를 좀 남겨놓기 위해서 끄기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다만 핸드폰이 있었는데도 너무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결론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너무 성급한 결론으로 왜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표류하다 조류할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실종 시간에 따라서 조류가 북으로 물길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의 단정적으로 한두 가지의 가능성을 밀어붙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자체가 오락가락한 거 아니냐. 예.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해경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제가 정치부 출입 기자를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감을 임할 때 국감을 준비하는 여야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감에 불려 나오는 정부기관 혹은 주요 증인들이 그 국감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정말로 철저하고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해경청장의 TV로 본 모습, 어제 있었던 해경청장의 모습은 월북의 주요 근거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안 할 정도로 국감장에 나왔을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월북을 했는지 시도했는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정확하게 결과 안 나와서. 그런데 그 국감장에 나와서 해양청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월북이라는 그 관념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거죠. 월북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월북의 어떤 가능성을 좀 감청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힌트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월북을 시도했느냐 여부는 그 당시에 바다에 빠졌을 때의 어떤 해조의 그런 영향이 얼마나 있었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실종이 됐든 아니면 고의로 뛰어들었든 간에 그 시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요소 중에 하나가 뭐 슬리퍼가 배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뭐 운동화를 신는다랄지 아니면 작업화를 신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슬리퍼 위에 이제 다른 신발을 신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직 조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열어두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그냥 월북으로 이건 가야 돼. 그런 어떤 조급함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급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조급함도 있고 다른 무엇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 견해시죠? 네, 개인 견해인데.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곳이 월북과 관련돼서 배치되는 말 아니었나? 그러면 오후에 또 정정을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허위인지 그걸 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두 가지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이번 피살 공무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시신을 회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는 월북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였잖아요. 근데 자꾸 시신 회수의 어떤 중요성은 굉장히 뒤로 가면서 결국 월북에 너무 초점에 맞춰지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사실은 아직 뭐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약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열어놓고 좀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해경청장의 머릿속에 월북으로 너무 단정돼 있다라는 이 시각은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경청장의 이 같은 태도가 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북한군끼리의 통신 내용을 직접 수사관들이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화 10호에서 실종자가 탈 수 있는 부유물, 공부터나 뭐 이런 거 사라진 거는 있습니까? 그것도 뭐 말씀드리기에 수사 중에 있지만은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사실관계 확인하셨는데 조각조각 모인 첩보였습니까? 아니면 실시간 대화 감청이었습니까? 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 유무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사살입니까? 762 하랍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원하시다는데 뭐 하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까? 부유물에 탄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까? 그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아주. 자, 야당에서는 이 같은 반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작 중요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 사건의 본질과 핵심과 관련된 것은 물론 군사 기밀과 연관된 것이기에 해경청장도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다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버튼을 껐는지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누구 건지는 모르는 스레바가 월북의 증거라는 등, 혹은 조류의 흐름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갔다는 등 부정확한 것들만 얘기를 했군요. 그게 가장 좀 논란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건의 실체는 과연 월북 여부가 먼저가 아니라 과연 이 실종 공무원이 떠내려가서 어떻게 사살됐고, 그리고 진짜 시신이 불탄 건지, 그렇죠, 북한군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월북 동기를 밝히는 게 먼저일 텐데, 앞에 실적 진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얘기한 거 들으신 것처럼 다 수사 중에 밝힐 수 없다. 뭐 사살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혹은 뭐 76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7.62mm 소총으로 사살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이 이제 야당에서 나왔었는데, 그렇게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한 반면에, 오히려 정황 증거들일 뿐인 월북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까지 브리핑이 됐던 거죠. 그런데 다 그 브리핑했던 내용들이 얼마든지 뒤집어 보면 사실 월북 정황을 볼 수 있나? 라고 하는 의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해양경찰청은 그거에 대한 의혹을, 그거에 대한 어떤 논란들을 규명하고 해결한 게 아니라, 해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뭐 최종 조사 결과 발표될 때는 얼마나 이제 정밀하게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먹었다. 이런 점에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합참 의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군에서는 분명 이번 사건 초기에 시신을 소각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합참 의장은 군첩부에 시신이란 단어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시신이라든지 이런 뭐 사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까?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습니다.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이나 사체란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는 없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에서는 야참 의장의 같은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군에서는 첩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의 시신에 북한군이 불을 질렀다. 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초기부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군의 첫 번째 입장은 시신을 불에 태웠다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보도가 됐고 북한의 만행이라고 규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입장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북한에서 온 통지문이 있죠. 북한에서 왔던 통지문에는 부유물만 불에 태웠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훼손한 일이 없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분명하게 애당초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그 다음에 북한의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대응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 짓는 부분들은 너무 쉽게 지으면서 나머지 초기에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북한의 통지문 이후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과 의혹들이 더 커져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에서도 시체나 시신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또 다른 단어는 있을지 몰랐던 상황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국민적 궁금증, 의구심 앞에서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으로부터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나서서 해명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것은 답변할 수 없다. 이것마저도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온당한 태도인지 굉장히 지켜보게 만드는 씁쓸한 대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어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질문할 때 예. 그대로 얘기하면 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합참의장이 군 첩보에 시신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물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단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시신이나 사체는 용어를 안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더 나가서 그럼 시신이나 사체는 거 관련된 그런 의미에 있는 언어가 있으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부인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는 있었겠지만 이 단어는 좀 틀렸겠죠. 그래서 좀 묻는 데 있어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좀 더 밝혀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니까 저는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 조간신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군은 시신 소각이라더니 첩보에 시신 단어 없다라고 말했고 해경은 조류 타고 못 간다더니 북까지 인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게 한 조간신문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한 의원은요. 공무원 피살이 왜 정부 책임이냐. 정권 바뀌었으면 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그 가족의 서름도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느냐.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입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만들어 가려고 자꾸 싸우고 정권이 달랐으면 구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까지 나온 건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말로서 따지다 보면 뭐 이게 NLL 그 위로 넘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출하려고 노력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1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당에 굉장히 책임 있는 말하자면 그런 앞으로 어떤 잠재적인 큰 뭐 어떤 지도자로서 말하자면 선택될 수 있는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피격 사건에 대해서 유엔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토마스 오에아 칸티나 유엔 북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전담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북한이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피살 공무원 유족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유엔 차원에서 조사 여부 곧 검토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진 월북인지 여부는 피격 당시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모 씨의 살해 이유를 안 밝히고 있다. 그 이유가 이번 조사 핵심이다. 한국 정부도 월북이라고 자꾸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따끔한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유엔에서 이번 조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북한이 사살 이유를 안 밝히고 있다고 북한을 질타했습니다. 왜 죽였느냐, 이유 밝혀라는 거,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정부가 월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유엔의 최고위급 전문가 눈에 보기에 한국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국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북한의 사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감을 표명했지만 유엔이? 공식적으로 유엔이 이제 그런 부분이 현 정부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빠르게 사과했다,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유감은 표명했지만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 정부로서 굉장히 곤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 실제로 토마스 말하자면 그 조사의 결과물들이 보고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강화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북 관계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또 종전을 비롯해서 뭔가 새로운 평화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고자 하는 이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국감의 강경화 장관의 답변을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유엔 인권위의 보고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빨리 유족들과 만나는 일도 한국 정부로서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국감철입니다. 국감에서 발생한 황당한 일이 참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 난민. 참 아이러니한 게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수장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를 보게 된 경우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은요.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열었는데 이른바 야한 동영상, 야동이 수두룩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주평통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습니다. 제목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이게 방송에 대해서 좀 화면으로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음란물입니다. 작년 7월부터 아동 그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대한민국이 엄청 음란물에 시끄러울 때 금년 1월에 한 건도 아니고 13건을 발견했습니다. 5월에는 이거 소지만 하고도 처벌을 받죠.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근무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양쪽을 오가는 정말로 이거 한심한 일입니다. 야, 이 국가기구가 국회의원에게 국감자료를 제출하면서 국감자료가 아니라 그 USB 안에 이 불법 음란물로 가득된 USB를 제출했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재명 기자, 국회반장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일 본 적 있습니까? 국감 때? 다들 다 처음 보는 아주 그냥 황당한 일이죠.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USB를 준 걸 봐서는 아마도 이제 개인 걸 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사무처장도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 이제 지금 모든 공기관은 업무망과 사내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킹이라든지 이런 보안 우려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저런 불법 동영상을 다운받았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마 소지하고 있던 USB에 자료를 넣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의 USB에 아마도 담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게 진짜 김영주 의원 주장한 것처럼 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물이라면 지금 올해 5월 달에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돼서 그러니까 N번방 사건 이후에 불법 촬영문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냥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불법 촬영문을 많이 소지하고 시청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건 형법으로 처벌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아요, 음란물도 13건이나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국감에서 김영주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공용 PC가 있잖아요. 민주평통에 쓰는 PC에서 USB로 저장한 그 목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공용 PC USB로 아마 저장을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또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적 업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다운받은 파일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USB로 다운받은 내역이 한 2만 건 되는데 그중에서 한 13건 정도가 PC에서 USB로 저장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PC를 통해서 음란물을 보든지 아니면 검색을 한 다음에 그것을 USB로 저장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낼 때 그걸 삭제하고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용 PC에서 파일로 저장 다운받은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13건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공무원이 기강회의 돼 있는지 그렇군요. 공용 PC를 위해서 음란물을 봤다는 것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이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구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오래된 기구기도 하고 여기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던 내용들처럼 공직기강 회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사실 야당이 거세게 정권을 향해 공격을 하고 여권이 방어의 모습을 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에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 김영주 의원이 공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공직기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혹여 민주평통 안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이러한 기강이 물란한 사건은 없는지 좀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가장 참담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 사태가 이 성폭력 문제에 굉장히 들끓던 그 시점에 대한민국 공직, PC 등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아마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예, 황당한 국감. 첫 번째가 이 불법 음란물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청와대에서 1주택자 주거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소개했었던 이강섭 법제처장이 알고 봤더니 이 법제처장의 일가가 상당수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포동 아파트 네. 실거주 하셨습니까?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제가 그 당시에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실거주 했다고 답변을 했죠? 앞으로 실거주할 목적으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투기 목적이었네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제가 개포주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할 목적으로 샀다라고 답을 했지만 18년간 단 한 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럼 투기 목적 아니냐라고 하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이강섭 법제처장 일가족이 지난 2002년 9월에 재건축 예정이었던 강남 개포주공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18년간 한 번도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 살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별도로 서울 용산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 9억 원도 일가족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주거정의를 실현한 1주택자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다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신의 한 수다, 프로의 솜씨다, 2002년 개포주공 매입은 신의 한 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표현, 과격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른바 부동산 대박이 난 동네라고 하는데 김건선 변호사, 이거 한번 좀 따져볼게요. 실거주 목적으로 개포주공 아파트를 2002년도에 샀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근데 18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답을 이제 이렇게 했어야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 되면 실거주할 목적으로 샀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변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개포동 주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요.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벽이 갈라져서 손이 들어갈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 개포동이 재건축 예정이라고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실거주 하겠다는 취지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재건축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솔직하게 이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않을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용산에 있는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은 맞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걸 자랑할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비난해서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1가구 1주택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법제처장으로 임명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제처장으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임명이 돼야 하는데 이걸 너무 정부에서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과의 공세도 계속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주택자는 분명히 맞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정의가 실현됐다.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런 청와대의 자평, 이것이 과연 맞을까? 저의 장인이 처에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딸에게도 증여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저희들이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증여하는 거 주택만 1주택이라면 이런 그 상가, 건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재건축 분양권 이런 거 보유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 정부에서는 주택만 하나면 된다. 이렇게 압축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분의 아마 판단에 맡겨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어떤 증여를 받는 것은 주택 정의에 그러면 부합하는 것이죠? 글쎄요. 주식 증여를 받은 게 주택 정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처장님, 혹시 재산 허위 신고한 거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허위 신고 안 하셨죠? 허위 신고 안 하셨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갑론을박을 떠나서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 또 정의 이런 것과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의 기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을 많이 하죠. 지금 재건축을 하면 집을 하나 30평짜리를 주고 또 임대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건축 되기를 기다리면서 실거주 안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기 어렵지만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겠다. 1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 자체가 말하면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정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부동산 관련 투자회사의 대주주로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법제처장으로서 이것이 말하자면 정부에 누가 내거나 말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황당한 일인데요.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에 의해서 이 전셋집에서 살던 전셋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와 또 여권 인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자평을 해왔던 터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총리도 전세 파동의 당사자, 홍남기 쫓겨날 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마포의 3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6억 3천만 원인데 지금 저 6억 갖고는요. 마포에서 비슷한 평수의 비슷한 환경의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힘들죠. 그 말은 이미 마포 전세가 2억 3억 더 올랐다는 겁니다. 6억 갖고는 못 구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1월이 만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홍남기 씨 나가세요. 퇴고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공직자 다주택자 문제가 불거진 7월 경기 의왕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갖고 있었던 아파트를 이미 처분한 터라 지금 무주택 전세자였던 거죠. 자, 돌아갈 자가 소유집이 없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돼, 길거리로 나가게 된다. 빨리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저희도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계속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윤희숙 의원이 격려를 하면서 꼬집고 싶었던 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착의 수장이 정부가 추진하려 했었던 부동산 정책, 임대차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정부가 인정을 해라. 그런 메시지인 건가요? 네, 스스로 제 눈 찌르기 한 것 아니냐. 근데 그게 단순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국민들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사건을 보면서 심하게 동병상련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정부의 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활용하면 4년 동안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정부는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얘기하고 있듯이 집주인이 자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이제 나가세요 라고 퇴보를 요청하면 본인도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4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서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2억 3억씩 오른 상태. 제가 예전에 돌직구쇼에서 이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서 김진애커가 김병민 박사 사는 집 그 전세값은 올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 직후에 부동산을 보니까 별로 안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노후된 주택이어서 전세값이 별로 저희 동네에 안 오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근 근황. 바로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전세 매물은 시가 많은 채 사라졌고 이미 1억 5천, 2억씩 올라 있는 상태에서 만약 집주인이 자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나가세요. 김병민 씨 나가세요. 저는 똑같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처럼 전세값을 2억이 넘는 금액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나마저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지?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더 이상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태고. 집도 못 사고. 이게 대한민국에 처해진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면 강구하고 내놓을수록 서민들에게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어디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는지에 대한 정책 실패를 시인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정책 실패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고통이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전세값 얼마나 올랐나? 6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매물도 없고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경제부총리도 전세집 못 구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구하냐? 김병민 박사도 전세집 못 구할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어떤 물음 이런 상황에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장면 한 장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한 김홍걸 의원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 SNS 대화를 주고받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죠. 그러자 김홍걸 의원이 차 바꿀까?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찍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무슨 상황이에요? 네. 지금 김홍걸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검찰에 고발당해 있죠. 그래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인데 아마 내일 오전 10시로 지금 소환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김홍걸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언론의 취재들을 피하기 위해서 고급차 대신에 일반 차로 차량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상의를 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시간을 조정하자 이런 내용도 이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을 조정해서 일반 차를 타고 들어가서 취재진을 따돌리자 이런 논의를 지금 김홍걸 의원실의 뭐 관계자들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씁쓸한 게 뭐냐면 김홍걸 의원이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 할 때도 이제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거든. 상가 지분 이런 걸 신고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김홍걸 의원의 해명이 이거였죠.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아내가 한 일이라 잘 몰랐다.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더 공분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아파트를 다주택을 이제 처분한다면서 사실상 또 차남에게 둘째 아들에게 징역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든 그저 해명을 하고 모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또 검찰 소환에서도 일단 순간만 모면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한 그런 마음으로 문자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기자, 뭐 기자들이 이렇게 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차 바꿀까 시간 바꿀까 좀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인지상정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공개 소환을 또 검찰이 하지 않고 있죠. 아주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 소환을 하고 사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공인들이라면 다 예외 공개 소환을 했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본인도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다 좀 더 공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부친이라든지 이런 어떤 김홍걸 의원이 비례대표를 되는 과정 속에서 도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들에 떳떳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는 건 좋은데 사실은 국감장에서 수시로 자기 질의 순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예. 순서를 뒤로 하고 자기가 밖에 나와서 조용하게 통화를 해서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을 굳이 앉아서 그걸 말하자면 문자로 주고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대응이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강기정 전 민정수석에게 정무수석에게 건넸다는 5개. 이게 뭘까요?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 상당히 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 측은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부터 살펴보시죠. 라임 주범 김봉현의 진술. 어제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모 씨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이 진행됐는데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자격에서 이같이 진술을 한 거라 오늘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모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김 전 회장이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작년 7월 27일 이 전 대표가 강수석을 만나기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내일 강수석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5개 필요하다고 해서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내가 주었다 라고 증언한 겁니다.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 만난 뒤 인사하고 나왔다고 연락해 와서 전달됐다고 생각했다. 이 전 대표로부터 수석이란 분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화내듯이 라임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들었다 라고도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즉 라임 사태의 몸통이자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이 전달책 그리고 정관계 로비 창구로 알려져 있던 이모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주고 강 전 수석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강기정 전 수석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기 날조다. 금품 수수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으며 인형사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돈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이모 전 대표도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김봉현 전 회장의 증언이 갑자기 왜 나온 건가라는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일단 작심하고 법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구속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돈을 이 전 대표한테 준 거 자체는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날짜까지 특정을 했고 장소 특정했거든요. 더군다나 돈을 준 과정, 그걸 돈을 주고 와서 뭐 청와대 가서 수석을 만났고 수석이 누구한테 전화했고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이 전 대표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은 5천만 원 정도가 건너간 건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달 사고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5천만 원이 건너갔는데 이것이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는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찰이 이걸 밝혀낼 것인지, 특히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어떤 돈 전달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부터요, 이 라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라임과 관련해서는 뭐 정권의 실세들이 다 관여가 돼 있다. 더구나 이제 금감원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뒷배를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김봉회 회장이 5천만 원 전달했다는 것 이외에도 모 의원에게 뭐 양복을 해줬다를, 양복도 뭐 그냥 양복이 아니고 아주 고급 양복, 돈이 어떻게 전달되었다랄지, 중간에 누가 로비를 했다랄지, 이런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공공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제는 정말 발벗고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랄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람스대가 그냥 묻힐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의 진실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관사 변호사님,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거짓 증언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언하면 원래는 유증죄로 처벌받는데, 본인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다고 하면 만약 거짓했다면 유증죄로 처벌받겠죠. 그렇지만 구태여 김봉회 회장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 허위로 이런 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5천만 원 줬다고 하면 본인도 처벌을 받아요. 이건 뇌물과 관련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한 건 워낙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 강기정 전 수석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박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직접 강 전 수석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이모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만나는데 5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줬다. 즉, 이 주장을 하는 김봉현 전 회장도 강기정 전 수석에게 그 돈이 정말로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을 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영주 의원님, 어떤 가능성이 또 제기될 수 있나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받아가서 안 줄 가능성, 또 일부만 줄 가능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한 대로 강기정 수석이 날조다, 이거는 억울하다, 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따지고, 다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특정돼 있고 장소가 특정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쨌든 만난 것은 사실이나 돈은 안 줬다가 이제 이강세 씨의 주장일 테고, 또 사실관계는 어쩔 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돈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이강세 씨한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져 밝혀야 될 부분이 있겠죠. 예, 지금 이게 참 뭐랄까요, 조심스럽고도 흥미롭게 전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이 이모 전 대표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는 CCTV를, 그 화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자, 그 안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있는지, 그렇죠? 정말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5천만 원이 다 들어있는 건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CCTV 상에는 쇼핑백만 들어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출금 기록, 어쨌든 돈을 뺐을 때, 현금화했을 때 뭐 기록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도 김봉현 전 회장에서 이모 전 대표한테까지 건네간 거는 확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 전 대표에게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죠. 근데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뇌물 공여죄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도 그 부분은 확인한 바 없다. 그렇죠. 어제 이제 어제 김봉현 회장의 법정에서 진술 자체가 자신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가는 걸로 알고 이제 5개, 5천만 원을 줬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제 쇼핑백에 돈이 예. 얼마 들어있는 건 이제 CCTV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김병호 회장이 뭐 직접 넣겠어요? 밑에 기사랄지 누구한테 얼마 가져와 해서 이렇게 넣겠죠.
이제 검찰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왜 이걸 좀 뭉개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또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은 일단 그 주장의 어떤 신빙성을 좀 살펴보면서 추후에 수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원래 기소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검찰의 의지, 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앞으로 향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라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옵티머스 사건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태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의 실명이 적힌 내부 문건이 확보됐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건 속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실 상당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의혹들인데 서울중앙지검 5천억 원대 금융투자 사기 옵티머스 사태 조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의 실명이 적힌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동욱과 이재명도 등장. 문건 속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 투자 사업 개입 정황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내용 중에 최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했다. 사업의 패스트트랙 신속 진행을 확인했다.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 원이다. 라고 적혔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 처음 만난 적 있지만 봉원 물류단지에 대한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건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근거 없는 얘기다. 라고 양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문건이 존재하거든요. 이 문건에 보면 그 안에 이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또 문건에 보면 청와대 실장, 비서관급 5명, 민주당 인사 7에서 8명을 포함해서 관계 기업인 20여 명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옵티머스 내부 분주에도 관여를 하고 또 이제 펀드 수익자로 또 참여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문건이 정말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건을 작성한 이유가 김재현 대표는 금감원에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자세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옵티머스 한 5천억대의 금융 펀드 투자 사기거든요. 예. 그럼 피해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죠. 그럼 이거 자체도 사실은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어떤 사기를 쳤는지에 관여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정관계 로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된다 보니까 지금 사실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내노라는 사람들이 지금 관여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아마 자문료는 500만 원 받은 거 외에는 해지가 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 문건 자체가 정말 허위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직국직한 전 경제부총리까지 관여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로비가 있었는지 그건 앞으로 향후에서 굉장히 폭풍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변 박사님, 지금 네. 이 보도에 나오고 있는 문건의 진위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하고 단정적으로 이건 역시 말할 수 없는 사안이고 앞서 라임과 관련된 의혹도 좀 단정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자, 라임과 옵티머스 건 검찰이 명명백백히 객관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내용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내용,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내용 등이 일단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윤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관련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됐고 또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여권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같이 몸을 담았던 고민정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자 조간신문에 있는 또 많은 언론에서도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사의 실명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인사부터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정관계에 대한 핵심 인사들의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수준으로 과연 이러한 엄청난 내용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평범한 일반 서민들과 국민에게 엄청나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공정한 상태로서의 수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야당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할 건데 한 채 의혹이 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히 관련된 핵심 당사자, 여권의 인사들도 모든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사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예, 야당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풀에 선정됐을까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타까운 화재 사건 나왔습니다. 울산으로 잠시 후에 가보겠고요. 미국 대선 TV 토론회 가운데 웬 파리가 앉아서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울산에 있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저희 채널A 취재 기자를 급파했습니다. 자, 배용진 기자, 불은 모두 잡혔습니까? 네, 울산 아파트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은 10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계속되는 강풍 탓에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은 어젯밤 11시 7분쯤 시작됐습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33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127가구와 상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12층 발코니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33층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2시간쯤 뒤 큰 불은 잡혔지만 새벽 시간 건물 18층 부근에서 다시 화염이 솟으면서 소방청은 오전 6시 15분부로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와 물탱크차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건물 외벽이 알루미늄 포카 패널로 시공돼 패널 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 등 인근 시도 소방본부 특수장비 출동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들도 진압작전에 동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관련해 77명을 구조했고 8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는데요. 대부분 단순 연기 흡입이나 대피 과정에서 철과상을 입는 등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배영진 기자 뒤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디 남은 잔불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악플입니다. 미국 대선 중입니다. 그런데 부통령 머리 위에 웬 파리 한 마리가 그것도 2분 동안 앉아있다가 윙윙 날아가서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머리에 파리 한 마리가 내려앉았는데 또 펜스 부통령 머리가 또 백발이에요. 하얗게. 그러니까 저 까만 파리 한 마리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죠. 자, 파리가 앉은 줄 모르고 부통령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열심히 토론회에 임하는데 파리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계속 앉아있어요. 안 날아가요, 이 파리가. 좀 누가 좀 제작진이 쫓아라도 주면 좋을 텐데 또 저게 엄숙한 대선 TV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누가 쫓아줄 수도 없고 파리가 스스로 날아가기만 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는데 아직도 안 날아가요. 무려 2분간 파리 한 마리가 부통령 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파리는 2분 남짓 머물다 퇴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AP통신은 그날 대선 TV 토론회 총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그 누구도 저 파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파리만 남았다라는 거였겠죠. 정치권 반응이 참 웃깁니다. 자, 조 바이든 상대 대선 후보는요. 이 캠페인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5 파리채 값을 기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공화당 상원은요. 숨은 권력 집단이 펜스에게 도청 장치를 심었다. 불법 스파이 행위 정말 통제불능이다라고 쓰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왜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그 경제방송 중에도 토론 중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서 진행자와 모두가 다 빵 터졌던데 다행히 빵 터지진 않았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아마 뭐 펜스 부통령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뭐 한 방송 기자가 카메라 돌려봤더니 정확하게 2분 3초간 파리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또 돌려봤어요, 그 기자는? 예, 한 방송 기자가 정확한 시간을 쟀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딱 저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가장 정치적인 파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되면서 사실 2차, 3차 TV 토론회가 있을지 없을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어제 열렸던 부통령 토론회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고 또 트럼프와 바이든 1차 토론회가 서로 말을 하겠다고 그 말싸움이 심각했고 그래서 뭐 누구는 또 최악의 토론회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악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토론회가 굉장히 차분하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치에 대한 토론이 잘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토론회가 상당히 이제 좋은 평을 받았는데 그 스틸러는 결국 파리였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만큼 너무 무겁고 너무 또 격렬하고 말싸움이 치열한 선거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 좀 여유를 주고 좀 웃음을 줬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입니다. 오늘 사파남의 사건은 정말로 황당하고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풀어가 보시죠. 사파남 김지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나왔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밤중 우리 집의 베란다 바깥으로 보이는 의문의 비행체 드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이 찍고 있었던 것은 남녀의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이었습니다. 소름 돋는 범죄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세 가지 궁금증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깜짝 놀라하셨고 관심이 많은 사건인지라 이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살펴보시죠. 드론이 찍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 함께 보시죠. 이 사건의 전말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1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드론이 한 집의 창문 앞에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집은 불이 켜진 채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남녀의 은밀한 성관계 장면을 이 드론이 촬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드론은 지상을 3차례 오가며 배터리까지 교환하며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쯤 이 드론이 추락을 합니다. 주민 신고가 있었죠. 뭔가 떨어지며 굉음이 났다. CCTV를 분석해서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야심한 씨가 고층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던 드론이 촬영한 게 성관계 장면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촬영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로 이 범죄자들이 이제 두 사람인데요. 그 옥상, 즉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건너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목표를 확인을 합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창문이 이제 그 닫혀 있고 이제 커튼이 열려 있고 또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드론을 최대한 접근을 시켜가지고 촬영을 했는데요. 이 드론이 어린아이 몸통 크기만 하다라고 보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그 고성능으로 저희는 추정이 되고요. 예. 이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주 그 확대 촬영이 가능한 그런 것인데 이전까지는 이게 뭐 첩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이전에는 또 망원경을 가지고 건너편 아파트를 이렇게 몰래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진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는 1, 2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했는데 고층 아파트는 좀 긴장을 풀었단 말이죠. 예. 더 이상 고층 아파트도 이러한 어떤 몰래 카메라로부터 자유스러운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100만 원 이상의 고성능 카메라다. 줌도 잘 되고 소음도 적고 화질도 좋다. 자, 이 100만 원 드론 어떤
실력일까요? 성능이 어떨까요? 저희 채널A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5m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옷에 새겨진 로고와 컵에 그려진 숫자, 팔찌 색깔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10m 거리에선 시계 바늘이 몇 시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고 15m 거리에서는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주택가에서도 드론 몰카 피해는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데 창 밖을 보시면 드론이 방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이렇게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몰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기자가 확인했던 것처럼 정말로 선명하게 잘 찍힌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드론 주인이 누구냐는 거겠죠? 함께 보시죠. 범행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바닥에 부서진 드론을 발견하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드론을 향해서 저벅저벅 다가오던 남성이 경찰 보고 전력 질주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경찰이 못 잡았어요. 지난 4일 잡았는데 평범한 40대 회사원이었다.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 일부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범행 당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지인과 함께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처음에는 맞닥뜨렸어요, 경찰이. 그런데 얼마나 전력 질주 도망갔으면 이 대한민국 경찰을 범행 현장에서 따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드론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마 저 사람 마음도 같이 이렇게 쿵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것이 고가고 또 안에 있는 자금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려고 오는 과정에서 바로 경찰과 이제 마주쳤는데 뭐 경찰 보니까 당연히 도주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은 그 남의 그 아파트 옥상을 올라갔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CCTV를 추적을 해가지고 예. 바로 이제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보면요, 드론을 잃어버린 것일 뿐 일부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부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바로 이제 그 자율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는 드론이 자기가 알아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논리가 좀 구차하죠. 그렇죠. 예,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결국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드론 주인 구속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이 주인은 구속이 되고요. 옆에서 같이 있었던 그 지인은 불구속 현재 입건됐습니다. 예. 이쯤에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궁금증,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남녀 열상의라는 궁금증인데 어떤 내용일까 함께 보시죠. 이 드론, 남녀 열상의 적나라한 신체가 촬영된 영상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40대 남성의 휴대전화, 컴퓨터를 현재 포렌식 중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드론이 성범죄 몰카로 수유출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판매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는데 오 교수님, 남녀 열상의 적나라한 영상도 있었다고요, 드론에서. 휴대전화, 컴퓨터에서 이거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검경 같은 경우는 드론이 이러한 그 범죄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뛰는 그 경찰 나는 뭐 도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화를 하는 것이죠, 범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남녀 열상이 이외에도 이 컴퓨터라든가 이것을 포렌식을 하게 되면 아마 저장된 그런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름 돋는 게 경찰이 이거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불법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파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새로운 방법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본인이 뭐 소장하는 그 이외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와 연관돼서 판매하겠다라고 하면 또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끔찍한 일이죠. 예, 이렇게 불법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다가 붙잡히고 혹은 이걸 또 나중에 누군가에게 팔고 그걸 사면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이것은 이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에 보면은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상습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KBS에서 뭐 개그맨이 예. 몰래 그 촬영한 그것은 5년 구형이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 드론과 연관돼 가지고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야간에 비행을 갖다가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군요. 예, 야간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것을 어기게 된다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 궁금증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차분히 풀어봤습니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 말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